안녕하세요. 부킹의 윤군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책은 세계적인 작가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입니다. 보통 악의 평범성이란 이 부제로 많이 알려져 있죠. 지은인 한나 아렌트를 보면은 이제 세계적인 그 대철학자예요. 대사회학자. 하이데거에게 수학 받은 다음에 이제 실존 철학자 야스퍼스에게 사사받은, 한마디로 학문적 커리어가 대단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독일 출신 유대인으로서 미국에 망명한 다음에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완전한 교수직을 지명받은 최초의 여성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와 미국에서 경험한 근 20년간의 무국적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이제 정치 이론가이자 정치 현상의 근본적 의미를 밝히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주목을 끌었고, 유대인 여성의 삶, 인간의 조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혁명론, 어두운 시대의 사람들, 이런 좀 세계적인 작품들을 연달아 출간합니다. 특히 혁명론에는 이 아렌트의 최종적인 정치 사상이 담겨 있는데, 이제 1956년에 헝가리 혁명이 일어났어요. 이걸 계기로 혁명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프린스턴 대학 세미나에서 이제 미국과 혁명 정신, 이런 이제 주제로 강연을 해서 정리했는데, 정치학도들에게 다양한 정치적 통찰력을 제공하는 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히트를 친 이 교재가 되었습니다. 그 삶을 보면은 원래 독일 출신이었지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나치의 이 유대인 숙청 광풍이 무서웠잖아요. 그야말로 가까스로 프랑스로 간 다음에 뒤이어 미국으로 탈출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녀는 원래부터 이 홀로코스트란 이 주제에 대해서 자신이 겪었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실존적인 차원의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경에 이스라엘의 첩보기관이죠, 모사드, 당시에 가장 굵직한 나치 전범 중에 한 명인 아돌프 아이히만을 이제 국제법을 어기면서까지 이 아르헨티나에서 체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남의 나라에 정보원을 보내서 특정인을 체포한 건데, 그것도 그 나라에서 수십 년 살고 있는, 여기까지만 보면은 국제법 위반에다가 남의 나라 내정 간섭에 좀 형사소추권까지도 다 위반한 거죠. 그런데 이게 워낙 굵직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좀 우야무야 넘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압송이 된 아이히만이 이제 기소가 됐는데, 연달아서 이제 공개 재판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묘사한 거예요. 한나 아렌트가 이를 지켜보면서 아이히만에 대한 평론을 많이 남겼는데요. 이를 통해서 동시에 자신의 정치 사상을 관찰하게 됩니다. 이 책이 바로 오늘날 명저로 평가받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책의 형식은 아이히만의 이 재판 참관기지만요, 부재인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가 이 책의 주제를 잘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이히만을 보면은 이 슈츠슈타펠의 중령 출신이죠. 슈츠슈타펠이라고 하면 우리한테는 이제 SS 친위대 이렇게 더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아돌프 히틀러의 전이 친위대였는데 중간에 이제 권력 암투에 걸려서 나중에는 힘을 잃는 그런 조직이에요. 어쨌든 이 아이히만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인 학살 계획에 실무를 책임졌던 인물인데, 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상관들의 명령을 좀 시킨 대로 따랐을 뿐이다,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계속 일관된 태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저자인 한나 아렌트가 이제 가장 놀란 이유가 나오는데, 수많은 학살을 자행한 아이히만이 아주 사악하고 좀 악마적인 그런 악독한 인물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직접 가서 만나보니까 너무 평범했던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매우 친절하고 선량하기까지 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좀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구수한 동네 아저씨 같이 생긴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학살을 자행할 수가 있었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해서 마침내 학문적 결론을 내린 것이 바로 악의 평범성입니다. 좀 쉽게 표현하자면은 이 악의 평범성이란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평범하게 행하는 일이 악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인데요. 어떤 좀 악마적이거나 공포스러운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일상생활에서 평온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아렌트의 주장이 당시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고, 이 책이 출간된 후에 수많은 반대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한나 아렌트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자신이 기계적으로 행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사고하지 않는 무사유, 그 자체가 바로 악이라는 좀 의미, 이걸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이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이 많은 사람들이 한나 아렌트가 아이만을 잘 모르고 악의 평범성을 주장했다. 뭐 이렇게 많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요. 한나 아렌트가 주장한 악의 평범성 이게 좀 본인의 실존성에 그러니까 본인의 양심에 기초하지 않은 채 판단하는 성향 이걸 그냥 통칭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의 평범성이란 말도 좀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현 자체도 많이 쓰여지진 않았는데 어쨌든 한나 아렌트는 이런 좀 보편적인 의미에서 아이히만의 그런 잔인한 행동들이 사고의 무능성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의 전력이 정확하게 그런 성향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한 거죠. 재판 과정에서 아이히만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유대인을 처리하는 그 방법을 모의하는 회의에서 자신이 그 일종의 본디오 빌라도의 감정과 같은 그런 것을 느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그 사람이죠. 유대인에 의해서 좀 고소가 됐잖아요. 나자렛 예수가. 그에게 십자가형을 엄도한 사람, 그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느꼈다. 이게 아이히만의 감성 표현인데 이런 아이히만의 증언에 대해서 아렌트는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가 기억한 것처럼 그 이후로는 점점 더 쉬워지고 또 곧 일상적이 되어 버렸다. 어느 정도는 뭐 듣기에 따라서 변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아이히만의 과거를 보면은요. 이게 유대인을 좀 탈출시키는 표면상은 추방이었는데 그런 일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때 상부에서 내려온 명령을 철저히 지켰을 뿐이고 이번에 이 아우슈비츠에서도 똑같이 그런 상부의 명령을 이행했을 뿐이다. 이렇게 계속 말을 하는 거죠. 한나 아렌트가 생각하는 학명으로 보면은 당시의 아이만에게는 히틀러의 명령이 바로 국가의 법이었습니다. 이 몽테스키웨의 이론이죠. 법을 초월한 정신. 이걸 따르지 않고 법 자체, 그러니까 히틀러의 명령을 따르는 일종의 관료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을 취했다. 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이제 과거의 일이 좀 드러나잖아요. 아이히만은 이 체포되기 전에 한 1956년부터 여차할 때, 그러니까 자신이 체포됐을 때를 대비한 준비를 했었다고 해요. 뉘른베르크의 이제 전범 재판이 한 10년 정도 더 앞서 이뤄졌고 중남미 같은 곳에서는 이제 나치 전범자가 모사드에게 잡혀가는 일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도 체포됐을 때를 대비해서 이제 법률 고문도 뒀었고 여차할 때 그 재판을 받는 장소도 독일로 설정하는 이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대부분 이스라엘에서 진행된 재판보다 독일에서 진행된 재판이 형량이 더 낮았다는 이제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한나 아렌트가 일종의 역사학자라기보다는 좀 철학자에 가깝다는 이런 점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의 목적이 당연히 아이만을 옹호하는 게 아니겠죠. 뭐 변호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상황에 따라 악을 저지를 수 있다. 이런 주장에서 이 아이만을 예로 든 것일 수도 있어요. 뭐 단지 그것뿐일 수도 있는데 한나 아렌트가 이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극도로 분개하지 않은 이런 일종의 좀 중립을 취하려는 태도 때문에 정말 극도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보면은 일제치하에서 일제가 이제 731 부대에 만행을 저질렀잖아요. 이제 한국 이제 독립투사들을 데려다가 약물 실험하고 인체 실험하고 여기에 분개하지 않았다. 여기에 좀 강한 표현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반론하는 쪽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당시 한나 아렌트가 관찰하고 분석한 아이히만은 권력욕이 강하면서 명예에 집착하는 그런 인간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이히만은 본인이 맡은 일에 집착하는 그런 성향을 보여주었다고 이제 발표를 한 거죠. 논리 정연한 그녀의 글을 보면은 수긍이 가기도 하고요. 학문적인 상당한 성과가 있음도 당연히 인정할 수 있지만 이게 특파원 자격으로 이제 일을 취재하는 그런 형식이었거든요. 한나 아렌트가. 그래서 악의 실체가 고작 저것이었나. 아이만은 그저 평범한 인간이었다. 이런 아렌트의 논지가 홀로코스트에서 부모 형제를 잃은 이 아우슈비츠의 유대인 동포들을 설득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아렌트가 이제 이 아이히만하고 동갑이거든요. 뭔가 드라마틱하고 아주 사람을 좀 분노와 고통으로 좀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단지 사유하지 않은 것.
그냥 좀 고민하지 않은 것, 깊게 생각하지 않은 것, 이것이 원인이다. 아, 시시하다. 그래서 이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이라는 태제를 이렇게 잡은 건데, 과연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이야기해 보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나 아렌트의 이런 논리적 태제를 지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별개로 한나 아렌트는 아이 히만의 연극에 속았다.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역사가들에 따르면 이 아이 히만은 자신의 이 확신에 찬 인물이었고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상부의 명령 따위는 필요 없었어요. 악마의 외형이 평범한 것과 그가 저지르는 악행은 전혀 별개다. 당연한 말입니다. 만약에 이 아이 히만이 좀 동네 아저씨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어디 지옥에서 나올 듯한 그런 괴물의 형상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과연 한나 아렌트는 그래도 악의 평범성을 주장했을까요? 예전에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많이 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베스트셀러예요. 거기 보면은 이제 백인 출신의 아주 외견이 잘생기고 아름다운 사람들은 유색 인종의 좀 잘생기지 못한 사람들보다 형량이 굉장히 관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 한나 아렌트도 이런 부분이 작용했다고 생각해요. 논리적이고 필연적인 상관관계를 과연 철두철미하게 지켰는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아이 히만이 평범하고 일종의 좀 고지식한 이런 걸 갖고 있어서 과연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아이 히만을 보면은요, 나치 친위대 중령이잖아요. 홀로코스트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결코 멍청한 사람이 아니고요. 생각 없이 행동했다는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신념대로 용의주도하게 행동한 사람이고요. 재판 과정에서도 교활하게 처신해서 아렌트를 비롯한 이와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을 속아 넘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는 어차피 사형이긴 하겠지만 아렌트가 일종의 조금 순진하게 단순한 명령 집행자로 그렸다.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본인도 하도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 당시 이제 신문 기고문을 통해서 반박하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론적 주장의 악의 평범성이지 그의 교활함을 본인도 알고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전에 썼던 글과 논조가 많이 달라져서 그렇게 신뢰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학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을 공부 많이 한 사람, 어떤 분야의 엘리트다. 이런 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확실한 상황에서도 실제와 동떨어진 형이상학적 고찰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아주 확실한 연쇄살인범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소아 성애자 이런 사람들에게도 어떤 이론을 덧붙이고요. 저 사람도 사람인데 저렇게까지 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다.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자신의 좀 이론을 뒷받침하는 거기에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는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물론 그 반대 경우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이제 좀 유지하고 거의 근거 자료를 붙이는 게 더 중요하고 실제와는 좀 괴리된 내용을 말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당시 기준이고요. 그 재판 이후로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새롭게 사후 증거로 나타난 부분도 있고 학계의 인식 변화도 있고 그 다음에 관련자들의 증언도 새롭게 나온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내용이 조금 달라져요. 먼저 아이 히만을 다시 좀 보면은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을 때 이 아이 히만의 아버지 당시에는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군이었는데 여기에 종군을 했다가 돌아와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해서 제 가족들이 독일로 와서 살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이때까지는 아이 히만도 평범한 생활을 해요. 한때는 전기설비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아주 평범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뜻한 바가 있어서 기계공학을 공부하기 위해 다시 외국으로 갔는데 오스트리아를 갔어요. 이때 아버지의 사업이 좀 위기에 빠졌다고 해요. 그래서 학비가 떨어지니까 이제 대학을 중퇴했고 이후로는 일을 하다가 집에 갔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날부터 이제 나치당에 좀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나치당에 가입한 후에 친위대에 들어가는 이제 이런 코스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나치 친위대에 이제 오스트리아 지부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상당한 인정을 받고 승승장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슈츠슈타펠 이 SS 친위대의 넘버를 받는 이제 핵심 멤버가 돼요. 상당히 좀 초기에 가입을 했으니까 약간 어드밴테이지도 있었겠죠. 처음에 아이히만은 이제 나치당에 관심은 있었지만 엄청난 뭐 흥미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동료라던가 좀 자기가 보기에 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었던 뭐 칼텐 브루너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상당한 좀 위치를 차지하니까 자기도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일반 친위대 임원으로 활동하다가 나중에 이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해서 군사 교육을 받은 다음에 친위대의 보안국까지 진출하게 되는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SS의 멤버가 되어서 정치범을 수용하던 이 강제 수용소인 미넨 교회, 그때는 다카오 강제 수용소인데 여기서 일하면서 당시 친위대 핵심 멤버 사람들과 친해졌다고 해요. 그리고 상당히 좀 효율적으로 일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부에서는 이제 유대인 관련해서 점차 이 아이 히만에게 임무를 맡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공교롭게 유대인을 해외로 보내는 그런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1937년에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이 대량 이주 계획을 평가하는 그런 업무를 부여받았는데 당시에 독일의 유대인 강제 이주 정책이 좀 모순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경제적인 이유를 덧붙여서 유대인의 이주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일종의 자신의 신념을 따랐다고 볼 수 있는 근거,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원래는 좀 성부의 명령을 약간 좀 거부하는, 좀 따르지 않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의 성실한 업무 평가와 덧붙여서 이 사람은 소신이 있다. 이렇게 좋은 좀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이 SS 친위대의 보안국과에서 유대인 추방을 떠맡는 아주 모순되는 경력을 쌓게 됩니다. 바로 이 경력 때문에 이제 한나 아렌트가 말한 것처럼 단순히 지시사항대로 서류만 성실히 써내고 도장이나 찍어주는 약간 좀 공무원 관료화된 이제 그런 사람으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이런 사람은 아니었고요. 그는 유대인 추방, 수송, 그리고 학살의 최고위급 전문가 커리어를 계속 쌓게 됩니다. 훗날 이스라엘 모사드의 납치의 배경에는 이 법적 단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조사해서 이 나치 독일의 이 만행의 진상을 더 확실하게 밝히려는 그런 의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맡은 바 임무를 잘 수행한 이 아이히만이 이제 친일의 소속의 이제 중령, 이제 대대장 이상급인데 여기로 진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안보부의 제5국, 즉 게슈타포 유대인과의 과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이게 말이 과장이지 그 권한은 훨씬 세요. 임명된 이후에 이제 폴란드 서부 지역에 있는 수용소 쪽에 파견을 나간 적이 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 아이히만도 수용소 안에 유대인들의 시체가 쌓여 있는 이 끔찍한 광경을 보고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고 이제 여기에 비효율성을 오히려 문제 제기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까지 이르게 돼요. 이 제국안전중앙부에 있으면서 유럽 각지에 유대인을 모아서 강제 수용소로 보내는 이 열차 수송의 최종 책임자까지 진급하게 됩니다. 보통 아우슈비츠 같은 이 강제 수용소를 이제 절멸 수용소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여기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이 아이히만이 이 유대인 대학살을 고안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를 관리, 오퍼레이팅하는 이 조직가로서 유대인이라는 이제 나치의 적을 말살하는 일을 그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했음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아이히만은 이런 참 무시무시한 성과들로 철십자 훈장까지도 수여받았을 정도예요. 이 아이히만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열심히 학살했는지 당시 아이히만의 상관이었던 이 하인리 밀러, 만약 우리에게 수십 명의 아이히만이 있었다면 우리는 아마도 전쟁에서 이겼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심지어 1945년에 독일의 폐색이 깊어지는 그런 때잖아요. 이 전쟁에서 졌어요. 아직 항복은 하지 않은 그런 상태. 당시에 친위대의 전국 지도자였던 하인리 힘너.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 학살 중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증거 은폐를 지시했는데 이 아이히만이 총통의 명령이 아니다. 총통이 직접 내린 지시가 아니기 때문에 따르지 않겠다. 이러면서 계속 헝가리에서 유대인을 학살하면서 홀로코스트를 계속 수행했습니다. 바로 이 행동이 훗날 이 법정에서 아이히만이 자발적으로 홀로코스트를 주도하고 수행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1945년에 나치 독일이 항복하니까 이제 잠시 미 육군의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신분을 숨기고 가명을 사용하면서 퇴역 공군 장교라고 주장해서 재판을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징집된 한 명의 장교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이듬해 수용소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게 군사 기관이잖아요. 이 수용소가 탈출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일단 지키는 수가 많고
어떻게 탈출했을까? 이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당시에 이제 유럽의 부를 차지한 이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이들을 강제 수용소에서 죽이면서 그 과정에서 여러 좀 내용물들을 확보했죠. 이렇게 좀 자금도 많이 쓰고 옛 친위대 동료들과 이제 아르헨티나의 페론 정권의 도움도 받아서 아르헨티나로 빠져나간 다음에 가명으로 이제 오래 거기 살게 됩니다. 당시의 가명을 리카르도 클레멘트, 건설사 직원하고 물류업체 감독관 등으로 지내면서 15년간 도피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뤄내요. 건설사 직원과 물류업체 감독관, 참 무서운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이 수용소를 만들고 아우슈비츠를 시설을 관리하면서 당시에 효과적으로 이 유태인들을 죽이는 그걸 이제 자신의 직업 커리어로 이어놓은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과거를 반성하고 뭐 좀 조용히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망명지인 아르헨티나에서조차 계속해서 나치 잔당과 모임을 가졌고요. 독일의 청년 세대에게 새로운 반유대주의의 독일인의 사명을 부과하고자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행위를 계속하면서 오히려 향수까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옛 영광을 되살리자. 뭐 이런 생각도 했었던 듯합니다. 여기에서 그는 이제 1960년에 옛 친위대의 동료이자 출판업자로 활약하던 이제 빌렘 사센이란 이 사람과 인터뷰를 했는데 자신의 사상과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한 것에 대해서 자신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기록도 남아있죠. 이 아이만의 사상을 잘 드러내는 말을 이 빌렘 사센에게 계속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당시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에게 속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겠죠. 당시 아이히만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1,000,000명의 유대인, 아니 세상에 지구상의 모든 유대인을 죽여야만 나와 동료들은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랬어야만 나와 내 동료들이 적을 절멸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난 단순하게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저 멍청한 한 명의 공무원에 불과했을 뿐이죠. 나는 나치 당원들과 똑같이 생각했고 함께 지구상에서 유대인을 지워버리고 싶었던 이상주의자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나치 독일 패배 후에도 그 뒤를 바라보면서 일종의 정신 승리 그리고 나름의 준비를 했던 아이히만은 결국 꼬리가 잡혀서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에 납치가 되게 됩니다. 사실 아이히만은 상당히 잘 숨어 있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덜미가 잡힌 이유가 참 가관이에요. 당시 아이히만의 장남이 이제 클라우스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사귀던 여자가 유대인 혈통을 가진 이제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런 자랑을 한 거죠. 자신의 아버지가 유럽에서 유대인 제거에 앞장섰던 아주 용맹한 군인이었다. 참 애들다운 일입니다. 여기서 덜미가 잡힌 건데 당시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보면은 바로 이 아이히만의 희생자 출신으로 부모를 잃고 자기도 역시 수용소에서 수감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인과응보란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녀는 클라우스랑 헤어지고 바로 이스라엘 외무장관에게 신고했어요. 그녀의 고발로 이제 장기간에 걸친 추적이 시작됐고 증거를 모은 다음에 이 모사드는 아이히만의 자택 인근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그를 납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에 태워진 아이히만은 그러나 누구냐고도 묻지 않았다고 해요. 다만 체념한 듯이 독일어로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고만 말했다고 하네요. 모사드는 그의 신원을 즉시 확인한 뒤에 여기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받고 죽을 것인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는 당신들 편한 대로 처리해라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한 결정적인 증거가 귀였다고 해요. 당시에는 이제 성형수술이 있긴 하지만 완벽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름답게 좀 잘생기게 하기는 못하지만 좀 얼굴의 형태를 바꾸는 건 충분히 가능했으니까 얼굴은 좀 고쳤어요. 근데 귀까지 고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당시에 카메라를 이제 가방에 숨겨서 사진을 촬영한 다음에 모사드로 보내서 이제 좀 광범위하게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히만임을 확신했다고 하죠. 그래서 재판이 시작됐는데 주심 판사, 배석 판사, 그리고 기소를 맡은 담당 검사 이게 한 명인가를 제외한 판사와 검사들이 전부 독일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스라엘로 이주한 사람들, 따라서 홀로코스트에 희생된 가족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대외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겠죠. 이 재판이 어떤 보복이라는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풀이됩니다. 총 112명의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이를 증언했고요. 검찰 측의 증인 신문만 약 2달여간에 지속되는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결국 검찰 측은 아이히만이 아우슈비츠나 민스크 이렇게 학살이 대규모로 이루어진 장소들을 방문했다는 이런 사실이 담긴 자료를 제시하는 데 성공했고요. 아이히만이 대량 학살에 대해 몰랐다는 주장을 부정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특히 민스크의 경우에는 아이히만이 직접 처형 순간을 목격했다는 그런 기록까지 발견되었고요. 따라서 그가 홀로코스트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것을 부각하려는 이 변호인단의 전략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재판에서 아이히만은 자신은 권한이 거의 없는 단순한 배달부에 불과했고 아무것도 능동적으로 한 것이 없다. 크건 작건 아돌프 히틀러나 그 외의 어떤 상급자의 지시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고 그저 성실히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다. 계속 이 내용만을 반복했습니다. 그저 핵심 멤버인 힘너나 이 하이드리 등의 명령을 충실히 따랐다. 대량 학살에 관한 관여는 자신의 직접적 의지가 아니었다. 계속 이거를 항변한 거죠. 즉 자신은 말단 하수인에 불과했다. 계속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렇게 아이히만은 끝까지 자신은 유대인을 특정해서 학살을 한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요. 여러 차례 교차신문 과정에서 증언을 번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사람이 시차를 달리하고 사람과 환경을 바꿔서 같은 종류의 질문을 계속하면은 이 거짓말을 할 때 답이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신이 유대인 학살을 의도했고 관여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밝혀졌는데 이게 다 요식행위였다고 해요. 원래는 이 굳이 재판 결과를 뭐 기다리거나 아니면 이걸 들이댈 필요도 없었고요. 이미 다른 연합국의 이 정보국들이 이 다른 전범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히만의 역할이 드러날 만큼 드러나 있었습니다. 물론 증거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이 직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에 더해서 다른 국가들은 이 이스라엘이 약간 좀 처형인의 좀 포지셔닝을 해서 나치 독일의 안 좋은 점을 국제사회에 부각시키는 그런 효과를 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전주, 구단주들은 따로 있는데 이 선수들, 배우들만 열심히 한 거죠. 국제사회의 무서움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아이히만의 죄를 과연 일반 독일 국민들은 말할 수 있는가? 그들은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일개 개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이 홀로코스트가 무서운 이유가 이 전 국민이 여기에 뭐 지원을 했든가 아니면은 좀 눈을 감았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개인의 범죄는 우발적일 수 있지만 국가와 사회의 범죄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600만 명 이상의 희생을 초래한 이 독일 국가와 국민의 범죄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18세기와 19세기 독일 역사가 이 홀로코스트로 귀결되는 이 거대한 과정의 한 부분이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좀 오버라고 생각되고요. 하지만 19세기 말부터 이 극성을 부린 반유대주의, 20세기 초에 횡행된 인종주의적 사이비 과학들, 그리고 1930년대의 이 총선에서 나타난 절반 이상의 이 독일 국민의 나치당 지지, 이 모든 것이 홀로코스트를 암시하는 불길한 조짐이었다고 말하면 과장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듯합니다. 실상 홀로코스트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그런 참사였어요. 적어도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니른베르크 법이 발효를 앞둔 1935년도에 그 기점해요. 이 니른베르크 법이라고 하면은 유대교를 믿거나 아니면 친조부모와 외조부모 4명이잖아요. 이들 중에 2명 이상이 유대계 혈통이다. 그러면 유대인으로 규정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법인데 이게 시행됐어요. 이 법이 평상시에는 유대인들의 공직 퇴출 그리고 재산 몰수를 허용하는 그런 근거로 악용됐고요. 유사시에는 이제 합법적인 설승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투성이의 법인데 당시 압도적 다수의 이 독일 국민이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뭐 동의 또는 찬성을 하니까 이 기세에 눌린 유대계 주민들도 저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이에 자신들의 이 법적 지위가 굉장히 추락을 하게 된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고 이제 안락사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 한층 더 나아간 정말 악법인데
이 암호명 T4 작전으로 불린 이 안락사 프로그램. 이 독일 국민 가운데 정신과 신체상의 이 중증 장애인을 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도부, 나치 지도부, 여기가 이제 여러 가지 우려를 했어요. 이 계획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아무리 이거 우리 나치당이 밀어붙여도 이 정도까지 하면 분명히 어떤 반발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본인들이 걱정을 했는데 그 싸움 잘하는 독일 국민들이 여기에 아주 온순한 양처럼 다 따랐습니다. 공개적으로 저항하는 사람들이 매우 적었어요. 이제 좀 더 간이 커져요. 그래서 히틀러와 나치당은 이제 우리가 더 대범한 어떤 액션을 해도 국민적 반대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뭐 얘기를 들으면 당시에 독일 국민들이 좀 어처구니 없고 한심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이 당시에 독일 국민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 5개의 이제 시범적으로 안락사 센터를 이 독일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살인 기술이 계속 훈련되고 연마가 됐죠. 이 과정에서 육성된 전문 인력들이 몇 년 후에 본격 설립된 이 살인 공장들의 핵심 운영진으로 선출됩니다. 자, 이제 준비는 다 됐습니다. 국가기구를 총동원해서 유대인 문제를 어떻게든 최종 해결하려는 이 권력자 집단의 의지, 명령, 그리고 이를 실행에 옮길 이 전문가들의 살인 전문가들이죠. 이들이 다 모였고요. 그 시설도 완비가 됐습니다. 이제 지옥문으로 가는 길이 열린 거죠. 대규모 학살의 길이 처음부터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흔적 없이 죽이려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홀로코스트는 이 살인 의지를 가진 이 리더들의 좀 강력한 정책들, 그리고 이 국민들이 이걸 막아야 되는데 이 강력한 반대 의지가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실행 준비를 마친 가공할 조직과 마침 전쟁 상황이라는 이 외부적 요인, 이 모든 것들이 뒤엉켜져서 만들어낸 참혹한 결과였습니다. 2차 대전이 아니었다면 나치 대학살은 아마도 일부 광신주의자들의 몽상 아니면 미수 이 정도로 끝났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러한 절차로 여러 가지 액션 플랜들이 작용됐고요. 여기 살인 특무부대가 창설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집행을 한다는 거죠. 이제 처음에 연대 규모의 이 특수부대였는데 점령 지역 내의 이 저항 가능 세력을 발본색원한다. 이게 그 목적이에요. 폴란드 점령 후에는 이제 일부 해산됐었는데 나중에 소련 침공을 앞두고 다시 재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주 임무가 이제 소련 영토로 공격해 들어가는 이제 독일 이 정예 병력 그 배후에서 이제 잠재적 위험 요인들을 소탕하는 거죠. 유대인 마을들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처음에는 한 4개 부대가 한 대대 규모로 좀 시작을 했는데 다 합쳐서 연대 1개죠. 그런데 이 지휘관 계급이 스타예요. 그러니까 대대 규모를 이제 스타급이 지휘한다. 그러면 나름 여러 가지를 신경 썼다는 거죠. 보안 같은 것도 좀 어렵고, 그리고 완벽히 소각을 해야 되잖아요. 증거 같은 것도.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전쟁 계획 전체에서 유대인 학살이 갖는 의미가 매우 컸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우슈비츠 같은 이 절멸 수용소에서의 일이 워낙 파워가 크니까 거기에 포커싱이 되지만요. 그 외부적으로도 죽은 유대인들이 엄청납니다. 이 독일 친위대 내 보안대, 그 다음에 보안경찰, 이들이 이제 주축으로 구성됐어요. 이 특무부대가. 여기에다 정규군이 더 들어오고 전투경찰이 보강되고, 그리고 좀 어디에나 배신자들이 있잖아요. 현지에 이 부역하는 그 집단 협조를 받아서 후방 지역의 유대인들을 아주 몰살을 합니다. 특히 이 우크라이나 키예프시 외곽의 이제 한 골짜기에서는 단 하룻밤 사이에 공식적으로만 3만 5천 명의 유대인이 죽은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살인 특무부대에 의해서 직접 살해된 유대인은 총 5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유대인들을 멸살하는 게. 근데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부족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계속 직접 사살해야 되잖아요. 총알이 아까워서 이제 총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아무리 이게 전쟁통이라고 해도 일반 병사들의 심적 부담이 엄청났다고 해요. 그래서 나치 독일은 이 문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기술적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처음에는 이제 군용 트럭 뒷면에다가 이제 배기가스를 주입하는 그런 방식을 개발했어요.
전쟁 중에 노획한 이 소련군의 탱크 엔진에 그 배기가스를 이용하는 건데 한때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얼마나 물건을 엉망으로 만들었으면 배기가스를 직접 주입하는 것만으로 사람이 그렇게 죽어나가는가. 그러면 탱크 안에 있는 병사들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뭐 이런 말들도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몇 시간 만에 거의 100명에 육박하는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 이 가스차. 무시무시한 내용인데 이 정도로 양이 안 찼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여야 하는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발명된 것이 나치 독일이 점령한 이 폴란드 지역에 세워졌던 5개의 절멸 수용소입니다. 각기 이름은 트레블링카, 소비부르, 헤움노, 루블린, 그 다음에 아우슈비츠 이렇게 5개예요. 가스실과 화장장이 완비된 이 절멸 수용소. 여기에서만 직접적으로 희생된 유대인이 3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특히 아우슈비츠 한 곳에서만 110만 명이 살해됐죠. 이게 공식이니까 비공식적으로는 훨씬 더 많았겠죠. 이 여러 개의 이 수용소 중에서도 아우슈비츠가 특히 더 두려운 이유, 그리고 영화화된 이유가 여기가 훨씬 더 공장화되고 기계화된, 그러니까 당시 기준으로는 최신 설비의 살인 장소라는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물론 여기에는 좀 여러 가지 아이러니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아우슈비츠란 이름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까 뭐 트레블링카나 소비브루 이런 이름은 좀 너무 생소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여기서는 아예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우슈비츠는 일부 탈출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좀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일부의 생존자들이 아우슈비츠의 상황을 생생하게 외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 절멸 수용소 4곳은 그야말로 완벽하게 삭제됐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쪽은 더 알려지지 않은 그런 역사의 좀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한나 아렌트의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이 과거 청산의 주된 의미가 만약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소추와 법적 처벌이다. 그러면 홀로코스트의 과거 청산은 아직 충분치 못합니다. 이 대량 학살의 기획자와 자발적 집행인들 가운데 법정에서 처벌받은 자는 아주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요. 기록에 따르면은 이 독일 내에서 진행된 재판이 이제 한 900건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그리고 뭐 처벌은 그렇다고 치고 배상과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이 1952년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독일 정부가 나치 범죄에 대한 이 사후 배상과 보상으로 지급한 총액은 약 900억 달러. 물론 이 가운데 대부분은 이제 유대인 생존자들의 몫이지만요. 뭐 독일 입장에선 이것도 부담이 된다 할 수 있겠지만 그야말로 엄청난 전쟁 범죄잖아요. 이렇게 유대계 포로 수용소에서 절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이때 트라우마와 이 단절된 이 기간으로 과연 그 이후의 삶을 제대로 살았겠는가? 아마 어려웠겠죠. 이게 뭐 큰 돈인 것 같지만 한 명 한 명 나눠 보면은요. 매월 지급받는 이제 연금이 홀로코스트 생존자가 2012년 기준으로 한 명에 380달러였다고 합니다. 과연 적절한 금액인가? 이렇게 볼 때 독일 정부와 국민이 지금까지 취한 조치를 통해서 온전하게 마무리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뭐 안 한 거보다는 훨씬 낫고 그리고 독일의 이제 수상 총리가 그 유대인 그 묘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그런 좀 액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요. 용서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잘못을 보상하려는 사람이 있다면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함무라비식을 좀 선호해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이죠. 사람은 똑같습니다. 아니 생명체가 같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아파야 아픈 경험을 해봐야 타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시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우슈비츠가 뭐 현대화된 최신식의 뭐 설비가 갖춰진 살인 공장이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저도 그랬고. 그러면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간략히 보겠습니다. 그야말로 문명화된 살인이라고 할 수 있죠. 당시에 이제 독일과 유럽 지역에서 수용소 자체의 건설을 주도한 인물은 하인리 히물러였습니다. 직급으로 보면은 이 아이히만보다 훨씬 위의 사람이죠. 친위대 총사령관 겸 경찰 총수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의 인물입니다.
1936년부터 수용소 제국 건설에 몰두한 히물러. 당시 독일이 이제 패전의 기색이 보이기 시작하던 한 1942년부터 이 절멸 수용소 건설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1942년 이 초에 최초의 이 절멸 수용소가 폴란드 베우제츠에 세워졌고요. 뒤이어서 소비부르, 트레블린카 차례차례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공식 작전명이 라인하르트 작전으로 진행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히물러는 1941년 말까지 원래는 이 나치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유태인을 절멸하려고 했지만 처치해야 할 유태인이 워낙 많으니까 이런 좀 기계화된 공장시설을 만들었다. 아주 대놓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참고로 아우슈비츠의 경우 이제 살인에 사용된 도구가 치클론 B가스, 그 뭐 청산가리 계열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베우제츠 소비부르 트레블린카, 여기는 일산화탄소가 선호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각각 장단이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치클론 B의 경우에는 소량으로 아주 간편하게 많은 사람을 확실하게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의 민간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보급과 생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산된 지 3개월 정도가 넘으면 효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심할 경우에는 아예 없어지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 보관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반면에 소련군으로부터 노획한 탱크, 트럭, 여기에 엔진에서 배출되는 이 배기가스를 확산하는 방법, 이 유류 보급만 끊이지 않으면 살인 작업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다만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치클론 B에 적고 시간이 더 걸린다. 뭐 이런 문제점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좀 소규모 정도로 하다가 이제 아예 공장을 세워서 대규모로 한 게 이런 절멸 수용소로 이어진 겁니다. 사람을 죽인 숫자 자체는 아우슈비츠가 가장 많지만요. 집단 학살이 이루어진 수용소들 중에서 이제 가장 가혹하고 효율적이었던 곳은 트레블린카였다고 합니다. 유럽 각지에서 화물 열차를 타고 폴란드의 트레블린카에 도착한 유태인들. 이제 우크라이나 출신 경비대원의 이 채찍 그리고 이제 강압적인 이런 태도로 이제 계속 쫓겨다녀요. 그리고 미용실 같은 곳에서 이제 머리카락을 잘리고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소지품을 내려놓은 다음에 목욕탕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목욕탕이 아니죠. 이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10분. 그러니까 이들의 이제 마지막 그런 생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비원들은 이들을 목욕탕에 몰아넣고 문을 닫은 뒤에 한 2,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작은 유리창을 통해 모든 사람이 죽었는지 확인하고 문을 엽니다. 그럼 이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숙련된 시체 처리 반원들이 온갖 오물과 이 피가 뒤범벅이 된 이 목욕탕 안에서 사체를 끌어낸 다음에 금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이제 없으면 그대로 술에 싣고 가서 땅에 묻거나 소각합니다. 모든 과정에 걸리는 시간은 길어봐야 2~3시간. 이런 방식으로 많게는 하루에 5,000명 이상의 유태인이 죽어나간 거죠. 그런데 여기서 과연 이 독일만을 비난할 이 자격이 있는가 다른 나라가, 특히 소련 같은 경우인데 이 300만 명을 죽이는데 직접적으로 동원된 독일인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트레블린카를 보면은 여기를 직접 관리한 친위대 병력은 불과 50여 명에 불과했다고 해요.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아우슈비츠에 배치된 독일 경비원도 1941년 기준으로 한 15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몇백 명밖에 안 되는 이 군인의 수로 수백만 명을 몰살시킨 겁니다. 수감자들과 직접 몸으로 부대끼면서 이들을 통솔해야 하는 이 근거리의 경비, 점령 지역의 출신 주민들로 구성된 인근 경비대가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나치의 부역자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죠. 통솔을 쉽게 하기 위해서 수용소 안의 온갖 일은 수감자들에게 위계 서열을 부여해서 스스로 해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들을 이제 한편으로는 뭐 담배나 아니면 감자, 수프 이런 사소한 특혜를 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죽음이라는 처벌로 위협하는 이런 방식으로 통제했어요. 쉽게 말해 당근과 채찍인데 이렇게 해서 독일인들은 살인 공장 자체를 관리하는 일에만 신경 쓰면 되었기 때문에 살인 과정에서 인간적인 고통을 느낄 여지가 상당히 줄어들게 되죠. 유태인 절멸 과정은 이처럼 매우 소수의 인원으로 효율성과 신속성 그리고 감정을 벗어난 어쩌면 좀 탈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문명화된 방식으로 조직되고 운영되었습니다.
아이히만이 이야기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조직된 이 살인 공정의 각 단계, 여기에 들어가 있는 독일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가 별로 없었죠. 자신들은 서류 처리만 했다. 이렇게 말해도 일부 사실로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지방 공무원들은 서류를 확인하고 지방 경찰은 기차역에 모인 유태인들의 머릿수를 세고 기관사와 영무원들은 운행 계획에 따라 열차를 움직이고 운행 일지를 기록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수용소의 친위대 장교는 유태인들을 쓸모에 따라 선별하기만 하면 되었고요. 나머지 병력은 수용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만 하면 됩니다. 손에 피를 묻힐 이유가 없죠. 그렇기에 학살의 각 단계에 참여한 사람들은 양심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두가 침묵했기에 그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진 절멸 수용소의 첨상이죠. 그래서 역사는 이 아이히만에게 사형을 언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그대가 수용소장의 입장으로서 서류로 사람을 죽였기에 나도 판사의 입장으로서 그대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것뿐이다. 뭐 이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이 이제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여기에 연관된 내용이고요.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끔찍했던 내용도 알겠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도 뭐 교육 자료로 뭐 훌륭하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닌가. 적당히 그냥 한 가지 역사의 이야기로 알고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인체의 70%가 물이다. 그래서 사람은 일종의 물이 가득 찬 물주머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체의 대부분이 물이란 사실은 과연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답은 바로 일제 731 부대의 생체 건조 실험에 관한 그 데이터 값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실험 대상이죠. 마루타. 이 마루타들에게 행해진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을 고속 원심 분리기를 사용해서 사람의 생피를 짜는 착혈 시험, 인간의 피와 말의 피를 서로 교환해보는 입마혈 시험, 아무것도 안 주고 물만 먹여도 한 60일, 70일쯤 버티는 마루타를 계속 관찰하는 것, 죽을 때까지. 전혀 물을 주지 않고 빵만 먹이면 일주일 정도 뒤에 사람이 퉁퉁 부은 채 피를 토한다는 것을 하는 실험. 그리고 인체의 70% 이상이 수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 마루타를 한 증막에 넣고 쪄서 수분을 빼는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이때 체중이 20-30%가 줄어든다는 이 체중계 눈금을 확인하고 실제로 70kg 마루타가 15kg까지 되었다고 기록에 남아 있어요. 70kg인 사람이 몸무게가 15kg이 빠진 게 아닙니다. 사람이 15kg이 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보통 우리가 아프리카 제3세계에 못 먹고 헐벗어서 이제 굶주린 그 아이들을 굉장히 애절한 눈빛으로 보죠. 그 아이들보다 절반의 무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정상적인 성인 사람이요. 특히나 당시에 이제 조선, 여기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더욱 가혹한 마루타 실험에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각종 기상천외한 생체 실험들이 이곳에서 행해졌습니다. 근거 자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구글링 같은 데 보시면은 이제 러시아 다큐멘터리, 일본 731 비밀부대, 생화학전 기원지, 뭐 이런 내용에서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자료는 엄청나게 많아요. 물론 이런 잔인한 실험을 당시에 일본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몰래 했겠죠. 그러나 이렇게 정말 광범위하고 비인간적으로 한 나라는 정말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독일은 이제 유태계 세력이 힘을 얻고 여러 가지 증거가 너무 완벽하고 이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성하고 사죄한 형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본은 어떻습니까? 아소 다로 같은 일본의 현재 2인자, 아무리 낮게 봐도 3인자 정도 되는 사람이 한국에서 유사시에 난민이 건너오면 전부 총으로 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국회의사당에서 대놓고 하는 사람입니다. 비단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이제 위의 생각은 대부분 이래요. 시대가 바뀌고 21세기가 이미 시작됐는데 언제까지 일본하고 그렇게 과거의 감정으로만 하고 살 것이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내용은 아니죠. 계속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해서 척지고 살면 어렵잖아요. 서로 이웃나라끼리. 그러나 그 이전에 사과와 반성과 용서를 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대부 영화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쟁 시에 적과의 화해를 종용하는 자가 바로 배신자다.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봤고요. 국가와 국가 간의 사이에서는 역시 무엇보다도 힘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도 다시 한번 상기해 봤습니다. 이 책이 처음 나온 지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좀 나온 증거라든가 새로운 사실들이 있어서 이 당시에 쓰여진 이 책의 내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근간에 깔려 있는 무엇을 말하고자 함인가 정도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